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57부 영푸연합군 홍콩에 직결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57년 3월 29일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 용병들이었죠. 그걸 이제 세포이라고 불렀는데 그 세포이에 소속되었던 만갈 판데이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는데 일개 병사 출신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이 만갈 판데이라는 병사가 항명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 이때 당시 영국군이 신형 엔필드 머스킷 소총을 개발을 했습니다. 뇌관식으로 작동을 하는 신형 강선 소총이었죠. 앞으로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될 소총이었는데 이 엔필드 머스킷 소총을 세포이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장교들은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무기를 지급을 해줬으니까 병사들이 좋아하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시에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이런 게 개발이 되는데 화약을 조선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장전을 했냐면은 화약통을 입구에다 들이부어가지고 눈대중으로 이걸 갖다가 담았어요. 이게 영화 남한사성에서 이 장면이 좀 잘 묘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로는 바람이 불 경우 화약이 자꾸 흩날려가요, 딴 데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째로 눈대중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대강 어느 정도 하면 딱 되겠다 하고서 적당량을 넣는데 신병들의 경우에는 너무 적게 넣거나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을 아예 그냥 종이로 싸가지고 탄포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들이부으면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사건도 좀 이제 많이 줄일 수 있고 특히나 가장 확실한 게 이거죠. 정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이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탄포 형식으로 쏘는 머스킷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약의 주적이 바로 습기거든요. 그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포를 기름으로 코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름이 주로 뭐였냐면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 기름 내지는 돼지 기름이었다는 거죠. 이게 화근이 됐어요. 왜냐면은 총을 쏠 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왼손으로는 일단 총열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탄포를 꺼내는데 어떻게 찢을 거냐 이거죠. 찢을 때 이빨로 뜯어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스킷에다 부어넣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세포이들이 필연적으로 탄포에 묻은 소나 돼지 기름을 흡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금지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지하죠. 그런데 이 탄포를 뜯는 순간 당연히 이거를 자동으로 흡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세포이들은 대부분이 인도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인도인들은 대개 힌두교 아니면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입에 대면은 카스트를 잃게 되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천국행 탈락입니다. 그런 율법이 있어요. 물론 뭐 좀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예외 조항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일반적인 교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에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의 세포이들은 당연히 탄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죠. 저거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끝장났는데 저걸 우리 보고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 그러면서 결국 만갈 판데이라는 병사가 항명을 한 것을 시초로 인도 각지의 반영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세포이들이 불만을 품게 된 것은 단순히 이 탄포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도화선에 불과했고 그 전부터 이제 차곡차곡 불만들이 쌓여서 누적이 돼 있었던 거죠. 원래 세포이들은 기존에 누렸던 특권들이 꽤 많았었는데 영국이 이제 슬슬 인도를 자신들이 장악할 그런 단계가 되니까 세포이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들을 점차 없애는 추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이들의 봉급은 안 오르는데 연금은 자꾸 깎이고 있어요. 진급차별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영국인들에 비해서. 거기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나치게 기독교 문화를 강요하는 방식 때문에 당시 인도 세포이들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현장 지휘관들은 원래 이걸 좀 지적을 했어요. 영국군 장교들 중에서 현장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이 소고기, 돼지고기 문제가 민감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본국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이거 탐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름을 뭐 양고기나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본국에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그래. 그냥 까라면 깔 것이지, 군인들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인도의 전통 문화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탐포 사건을 계기로 폭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방아쇠를 당겼던 인물이 만갈 판데이라는 병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인도 영화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든데, 만갈 판데이라는 그런 영화도 이제 제작될 정도로 이 세포의 항쟁의 첫 신호탄을 올린 인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영국에 대한 반감은 세포이들 사이에서 폭넓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컸던 벵골군 세포이들은 정말 불만이 막심했다라고 해요. 1857년 4월 결국에는 이 탐포 사건으로 인한 여파로 벵골군 세포이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세포이들이 델리에 입성을 함으로써 명목상 왕통을 유지하고 있던 무굴 제국 황제 바하두르 샤 2세를 옹립하게 돼요. 흥미로운 건 이건데 벵골군 세포이들은요 대부분이 힌두교도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옹립한 것은 무굴 제국 황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무굴 제국은 인도 역사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힌두 교도들이 이슬람 황제를 옹립했다는 건데 이거 도대체 왜 그랬냐? 힌두교 세포이들이 이슬람 세포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대국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슬람교, 힌두교 그 갈등을 접어두고 힘을 합쳐서 영국에 맞서 싸우자라는 그런 의사표시였다는 거예요. 185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세포의 항쟁은 전신기가 발명된 덕분에 영국 본토로 정말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 총리였던 파머스턴은 지금 방금 전에 2차 아편 전쟁을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게 됐어요. 급한 불이 여기서 생겨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으로 출병하기로 했던 원정군 5,000명을 일단 급한 대로 인도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7월 무렵에 인도에 상륙했던 영국군은 봉기를 일으킨 세포이들과 도처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돼요. 이 세포이가 인도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무기를 가지고 영국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전 경험도 정말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이의 전투력은 정말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지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또 서로 쌍방간에 피를 부르는 잔혹한 보복전도 계속 벌이게 됩니다. 민간인 학살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포이 항쟁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가장 규모가 컸던 벵골군 세포이가 봉기를 한 것까진 좋았는데 막상 마드라스나 봄베이 등지에 있었던 나름 또 규모가 컸던 이 세포이들은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저런 거 가지고서 그렇게 항쟁을 일으키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도가 하나로 통합되기는 좀 이른 단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오랜 지배로 인해서 영국 측에 붙어버린 토호들도 많았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영국 측하고 같이 사업했는데 뭐 이제 와서 여기서 반영투쟁을 하냐. 그런 토호들도 많았고 또 여전히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종교적 갈등 또한 여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쉽게 화합을 하지 못했던 것도 결정적인 화근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분열을 틈타서 영국군은 9월 무렵에 세포이들을 격파하고 델리까지 진군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1857년 9월 중순 무렵 결국 델리는 영국군에게 함락이 되었고 바하두르 샤 2세는 체포돼서 미얀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무굴 제국은 명운을 다하게 되죠. 물론 세포이 항쟁에 완전한 종결은 한 1년 정도 더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영국군이 일단 저항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델리를 함락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은 끈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에 영국군은 인도에 파병한 5천의 병력을 예정대로 중국으로 출병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제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세포이 항쟁이 성공을 했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세포이 항쟁이 좀 더 장기전으로 갔다면은 어쩌면 제2차 아편 전쟁은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세포의 항쟁이 일찍 진압이 되면서 결국 시간이 좀 늦춰졌을 뿐이지 제2차 아편전쟁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흥미로웠던 것은 이번 원정을 기획하면서 영국은 단독 작전이 아니라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프랑스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1856년 프랑스 선교사 샤플 들레이느 신부가 광서성에서 포교를 하다가 결국 당국의 단속에 걸려가지고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옥중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시대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 선교사가 죽으면은 프랑스 함대가 찾아옵니다. 이거 진짜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 대외적인 팽창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죠. 자신의 삼촌이었던 나폴레옹을 롤모델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짜폴레옹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중국 침략을 시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이로써 견원지간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크림 전쟁에 이어서 제2차 아편 전쟁에서도 공동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신압으로 서로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됐던 배경도 결국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영국 입장에서도 프랑스의 참전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전쟁이 있어서 명분도 중요해요. 명분을 무시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체 명분이 개차반이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 전쟁도 세계사적으로 의외로 많아요. 그래도 전쟁에서도 명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쟁의 명분이었던 에로 사건은 이게 너무 막창이었잖아요. 그죠? 억지도 좀 억지로 부려야지. 그래서 전쟁 강행을 선택한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면이 정말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가 참전을 해준다. 이거 완전 개꿀이죠. 비난을 받아도 나눠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봐라. 우리 영국만 나가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가지 않냐. 이거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서구 문명 대 동양의 야만국 사이의 성전이라는 그런 그럴싸한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로 넘어와서 생각해보면요. 미국이 왜 자꾸 다국적 군대를 갖다 구성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이란하고 전쟁할 때 왜 자꾸 다국적 군대를 구성하려고 하냐? 미국이 힘이 없어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혼자서도 다 이겨요. 그런데 왜 다국적 군대를 자꾸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냐면은 전쟁의 명분을 강화시킨 데 있어서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수가 동의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스러운 전쟁 아니냐 이거죠. 우리 미국은 정의의 편에 서서 다수가 동의하는 이 전쟁을 앞장서서 실행하는 국제사회의 경찰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명분이 있고 우리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 아니냐. 얼마나 맛깔스럽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국적 군대를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국이 하는 행동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기왕 내친 김에 더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한테도 이제 섭외를 시도하는데, 이것도 진짜 애지간한 철면피가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이죠. 러시아하고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림 전쟁으로 대판 싸웠고,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독립전쟁,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전쟁으로 한참 이제 서로 감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익을 위해서 저런 뻔뻔스러운 제의를 합니다. 자, 근데 러시아의 경우 역시나 크림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싶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광저우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양광총독 연명신과 일종의 불가침 협정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총독 보링이 광저우로 밀고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광저우의 주민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황푸항에 있었던 13행가가 불타고 외국인들이 피습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이제 협정을 맺어요. 우리 미국은 관련 없다. 그리고 서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군대 파병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미국과 러시아에게 또 이렇게 달랩니다. 군대를 파병한 게 거시기 하면은
적어도 외교관이라도 같이 파견을 해가지고 국제연대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밥숟가락만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모양새 좋게 국제연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두 나라도 그 정도라면은 오케이 하고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외교관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57년 11월 영프 연합군 6,000명, 이 중에서 영국군이 5,000이고 프랑스군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림 전쟁 때 프랑스군이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군 전사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그거를 좀 내세워가지고 야,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적게 갈게 하고서 이제 영국군 5,000, 프랑스군 대략 한 700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그 정도가 이제 파병이 돼가지고 영프 연합군이 홍콩에 당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프랑스의 그로남작, 영국의 엘긴 백작, 미국의 리드 영사, 러시아의 푸차틴 제독,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갔던 바로 그 푸차틴 제독이죠. 이 사람들이 전권을 위임받고서 탑승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영프 연합군은 위풍당당하게 주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가며 광저우에 최후의 통첩을 날려요. 뭐라고 날리냐? 에르오 사건 사과하라.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건 사과하라. 그리고 보상하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좀 더 개항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엄포를 놓냐면은 만약 이거를 묵살할 시에는 광저우를 어떻게 해주겠다. 불바다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엄포도 잊지 않았으니 이렇게 광저우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광저우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청제국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홍콩 함대가 왔을 때 그거를 어찌어찌 막아냈거든요. 거기다 뭐 듣자니 인도 쪽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영국이 정신없다더라. 그런 얘기도 좀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영국이 본 함대 전력을 파견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영프 연합군이 홍콩 앞에 출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제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과연 청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